올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1,040 요거 못 뚫고 지금 계속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시장이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참 섭섭하다. 인접한 주변국에 비하면 분명히 섭섭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아주 참 많이 섭섭하다 이런 것 같은데. 자, 이제 1분기 지나고 요즘 계속 보물대초가는 비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 날씨도 참 따뜻해졌어요. 그죠? 예, 많이 풀렸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들도 마음이 그렇게 풀렸는지 모르겠네. 마음이 움츠러들었다가 네. 또 풀렸다가 네. 다시 또 이 봄의 꽃샘추도 만났다가 네. 뭐 날씨처럼 지금 주시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1분기 보면은 1월 달에는 한 187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네. 다시 3월 달에는 이제 한 204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한 분기 동안 한 170포인트 정도 움직였으니까 뭐 그동안 충분히 뭐 변동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겠지만 좀 네. 아쉬운 거는 3월 말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 조금 더 상단을 높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그 와중에 종목 단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또 중국 소비로 대표되는 화장품 이런 업종들에 대한 뭐 눈부신 상승 이것이 시장의 지수 박스권의 그 지루함을 좀 달래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뭐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40 요거 못 뚫고 지금 계속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줘 보세요. 왜 못 뚫을까?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네. 뭐 기술적으로 이 박스권을 못 뚫는 거를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걸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한국 시장이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외에도 파생 상품 분석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금융 상품을 말씀드리자면 ELS입니다. 네. 그 ELS라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ELS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네. 지수가 빠지면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박스권에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근데 이 ELS 시장이라는 것이 한 2008년 뭐 금융위기 뭐 200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식형 펀드라던가 이런 금융 상품의 약간 아류 정도, 마이너리티 정도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거의 메이저 중에 메이저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이즈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화 상품들도 우리 시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 측면에서 ELS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한국형 헤지펀드다 해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사실 헤지펀드 많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한국 기업이익이 3년째 이제 정체돼 있다 보니까 대체로 헤지펀드라고 하는 게 이제 숏을 때려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내는 게 너무 빈번해졌거든요. 뭐 그게 네. 이제 결국 또 지수 상단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뭐 요즘 계속 외국인 매수세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뭐 특별히 주식을 사줄 만한 주체가 외국인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기금 계열 네. 뭐 이 두 주체 말고는 사실은 뭐 주식을 열심히 살 만한 공격적으로 살 만한 그런 주머니에 돈이 있는 투자자가 별로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그동안 폭풍 매수였었는데 따지고 예. 보면 뭐 옛날에 뭐 올라갈 때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준 주체가 외국인인데 우리 1사분기에 한 6% 정도 조금 넘게 올랐죠? 예, 뭐 퍼센트로 보면은 뭐 그동안 답답한 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참 섭섭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참 섭섭하다가 아주 참 많이 섭섭하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또 작년까지 시계를 넓혀 보면은 네. 작년에는 또 더 섭섭했기 때문에요. 음. 올해는 그래도 이 정도면 섭섭하다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예. 난 많이 섭섭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섭섭한 거 아니면 뭐 다른 나라는 두 자릿수로 다 상승하지 않았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또 다 두 자릿수 상승한 건 아니고요. 아, 물론 그건 아니지만. 미국은 뭐 작년에 30% 올랐는데 미국은 올해 뭐 그렇게 오른 건 없는데 결국
올해 1, 4분기가 뭐 기업 이익이 아니라 결국 돈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돈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유럽도 보면 사실 재정 취약국이나 이런 쪽은 작년에 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반등한 측면도 있고 네. 뭐 우리 주변국 쪽에서는 일단은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워낙 좋은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월부터 지금 50%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올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인접한 주변국에 비하면 분명히 섭섭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1분기 뭐 이 정도다 한번 보고 다 이제 우리 1분기 증시를 쭉 짚어보는 와중에 내가 뭘 하나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자, 넘기고 이거 하나 받으시고 하나 받으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 가끔씩 이거 하잖아요, 우리. 1분기에 가장 큰 이슈를 좀 써줘 보세요. 이게 하나 좀 더 있었으면 참 좋았어. 자,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짠 듯이 다른 거를 다 써줘요. 같은 게 하나도 없네.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뭐 전격적인 금리 인하 뭐 이거를 지금 꼽았습니다. 뭐 되게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꼽은 이유는 2월 달만 해도 금리를 전혀 안 내릴 것처럼 그랬죠? 그러더니 갑자기 내려버렸다는 거죠. 왜 이제 와서 이랬을까? 할 거면 좀 빨리 열심히 고민을 좀 하지. 네. 왜 이렇게 갑자기 금리를 내렸을까? 라는 것이 좀 의외였기 때문에 1분기에 국내에서는 이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채권 시장에는 영향이 있었을 텐데 예. 증권 시장에서도 뭔가 좀 반향이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 주식시장이 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는 뭐 무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링 효과도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 유동성 효과는 뭐 다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다 뭐 그쪽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집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유창년 연구원. 예, 저는 유럽 중앙은행의 양성 완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 4분기 주식이 올라간 게 결국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예, 그 자금의 주체도 유럽 쪽에서 좀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2월달, 3월달 각 월별로 봤었을 때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유럽계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가장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양쪽 하나는 우리나라도 돈들이 좀 밀려 들어갔다. 조금씩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는 네. 좀 다른 얘기네. 완전히 괴가 다른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좀 뭐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자 보면 중소형주의 반란이 좀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분장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맡아서 담당하는 게 주식과 매크로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거든. 역시 주식과 매크로를 제외한 딴 게 나오고 있어. 앞서 이제 두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섭섭했다. 한 번만 섭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물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 중에 코스피 소형주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잘 모릅니다. 네. 네, 지금 1분기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의 상승이 무서웠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투자자별로 대형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좀 섭섭했던 반면에 중소형주에 좀 발빠르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굉장히 해피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형주가 한 2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러면 네. 대형주는 아까 우리 평균 한 6.5% 올랐다 그랬으니까 그럼 6%를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은 뭐 정유, 운송, 조선 이거는 아무리 뭐 유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반등하면서 좀 좋아지긴 좋아지더라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뭐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게 뭐 원가하고 판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가하고 판가 이제 유가가 빠질 때 누가 더 많이 빠지느냐라는 건데 결국 원재료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상품 시장에서 결정이 되니까 빠지는 거고요. 판가는 이제
메뉴 코스트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진은 좀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빠지면 재고자산 이제 평가 손실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작년 4, 3분기에 유가가 공격적으로 빠질 때 이미 상당 부분 좀 빠졌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야,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논리 때문에 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뭐 수요가 좋아져서 유가가 좀 반등을 해야지만 정유도 이제 물건이 더 팔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 지금 정도 반등한 거면은 여기서 더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예, 그런 논리에서 예, 조금은 올라왔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류 관련 중국 시장 경험하면서 한류 관련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좋았죠? 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고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밥소주, 리온쿠첸이라든가 쿠쿠전자도 날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성장에 목말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중국에서 뭐 팔린다 뭐 이런 소문만 돌아도 지금 뭐 주가가 치솟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중소형 의류주 중에서도 뭐 네. 중국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만 돌아도 뭐 상한가 가고 뭐 이런 현상까지 있으니까 뭐 성장에 좀 목말라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시장 처음 개방해서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분위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보면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 코카콜라가 중국 사람 한 사람한테 1년에 한 병만 팔아도 네. 1년 동안 나머지 전 세계 다 파는 것보다 많다라고 그랬거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을 막 높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실제로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우리 실적을 한번 좀 분석도 좀 해보고 전망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1분기에 수출입 네.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황형 흑자죠 단번에. 네, 상당 그죠? 부분 그렇죠. 한번 쭉 한번 좀 짚어줘 보시죠. 예, 1, 4분기 수출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 동월 대비 일단은 2.8% 정도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는 한 15.2% 정도 감소했습니다. 뭐 일단은 수입이 많이 줄어든 건 일단 유가 빠진 효과가 크고요. 예, 작년에 WTI 가격이 1, 4분기에 100불 조금 안 됐었습니다. 예, 네. 근데 올해 1, 4분기가 평균으로 한 48불, 49불 정도 찍히니까 실제로 유가가 50% 빠졌거든요. 예, 그 영향 때문에 일단 수입이 훨씬 더 수출하고 수입을 놓고 보면 수출 쪽은 유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 한 20%. 근데 이제 수입 쪽 같은 경우는 한 3, 40%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역 수지는 215억 달러 흑자가 나왔는데 분기 기준으로 1, 4분기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1, 4분기가 계절성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가 좀 줄어드는 시즌인데 네. 예, 뭐 역사적으로 또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분기는 전년 말에 밀어내기를 하면서 1월 네. 달에는 적자가 딱 나면서 좀 약한 네, 뭐 분위기예요? 4, 4분기 되면 선진국 쇼핑 시즌이 있다 보니까 다 끝나버리고. 수출은 되고 또 1, 2월 달에는 추우니까 우리가 또 난방용 수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올해 1, 4분기가 사상 최저치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3월 기준으로도 월간 기준으로도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상당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 빠지고 이런 불황형 흑자 기조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좀 걱정스럽네. 이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1, 4분기에 이 정도를 지금 우리 가장 최피크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계속 네. 늘어나는데 이거 네. 연말 가면 얼마나 늘어나려나? 그러니까 올해 뭐 무역수지 이렇게 되면은 네. 유가가 하반기에 좀 많이 오르면 모를까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 뭐 1,000억 달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800억 달러 정도로 전망치를 내놨었거든. 예, 예. 전망치가 틀리게 생겼어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는 수출입을 놓고 보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대충 나오는 그림은 윤곽은 나오는데 수출입 실적을 보면 그죠? 예. 근데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 이제 실적은 직전 분기보다 전년 동기비로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 계절성의 문제도 계절성의 있고. 문제 때문에 네. 작년 1분기에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23조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5년 이번 1분기의 이익은 한 23조 5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줄어드는 건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아 조금 늘어나는 건가? 예, 조금 죄송합니다, 늘어나는 제가. 걸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산수 실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좀 덜 불편해지는 거는 네.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아마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럼 안 된다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딱 넘어지려고 태클을 걸어와야 넘어지는데 태클 걸기 전에 넘어지는 법이 어딨어.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계세요, 그러구나. 2주 전까지만 해도 한 4조 9천억 정도 순익이 잡혔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한 5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뭐 신압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규모 자체보다는 네.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거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가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이게 지금 150만 원 근처 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 이 예. 주가가 옛날에 분기 영업이익 10조 간다 그럴 때 주가거든. 그렇잖아요. 예. 분기 영업이익 10조 갈 때 주가가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분기 영업이익이 뭐 4조 9천에서 5조 2천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150만 원 다시 오면은 이제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삼성전자를 이러면? 뭐 이제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삼성전자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같은데 네. 다른 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 IT 기업들, 흔히 얘기하는 뭐 애플, 네. 뭐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IBM 이런 데에 비교해 보면 이익에 대한 문제보다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지금 주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설명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실 수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찍어서 자사주도 매입해주고 배당을 줄 정도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아, 우리는 안 하고 있었고. 우리는 뭐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배당을 준다고 하지만 특별 배당식으로 주는 거니까 올해 한 번은 우선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 어떤 주식 시장에 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새로운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잡다한 걸 다 하신다 그랬으니까 갤럭시를 물어봐도 될까요? 갤럭시요? 네. 예, 말씀하세요. 갤럭시 S6 이제 네네. 뭐 출시한다 그러는데 네. 전망이 어때요, 이거? 뭐- 원래 이거 옛날에 저기 네네. 그 회사에 최창규가 애플바였거든. 애플바죠. 네. 근데 갤럭시도 애플바죠. 잘 알았어, 거기가. 예, 그러니까 갤럭시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주로 이제 갤럭시는 좀 안티의 눈으로 많이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갤럭시를 굉장히 좀 안티의 눈으로 많이 바라보는 편이었는데요. 저도 네. 원래 지금 애플바예요, 현재 혹시?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원래 애플바였다가 그 G2로? 예, G2로 바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좀 보니까 뭐 하드웨어의 성능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도 애플이 조금 더 낮아진 게 있고 삼성이 올라온 게 있어서 지금은 거의 이제 동등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요번에 나온 갤럭시 S6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뭐 강화도를 테스트하는 그 동영상도 있는데 뭐 호두를 깨더라고요. 갤럭시 S6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 진짜라면 좀 굉장히 저도 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핸드폰 떨어뜨려서 비용 낸 게 저도 한 서너 번 되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실제로도 그렇게 강화됐다면 뭐 디자인은 물론이고 그 내구성 그리고 이제 하드 소프트웨어도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갤럭시 S6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혹시 자동차가 네. 네, 어떤 차세요? 아, 제 차요? 네. 차가 없습니다. 아, 그럼 저쪽에다 물어봐야 되나? 차가 없어도 현대차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현대차 실적을 한번 좀 물어보려고. 자동차 업종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일단 1, 4분기 실적 자동차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네. 저야 이제 매크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1월에서 3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을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10%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수출액이.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전에 성필 팀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 4분기 순이익 전망이 작년하고 비슷하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 뭐 수출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또 1, 3분기 이익 전망이 저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좀 낙관적인 뷰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 23조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 1,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4천억인가? 네. 8조 5천억 정도. 네, 떨어지는 애도 8조 대. 예, 올해 이제 6조 정도 지금 영업이익은 그 정도 얘기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2조 까지는데 삼성전자에서 일단은 전자에서 2조 까지는 걸 어디서 벌어낼 거냐라고 보면 결국 자동차에서 벌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금융 섹터에서 벌어내야 되는데 은행 쪽에서 벌어내야 되는데 자동차까지 까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은행도 작년 1, 4분기 대비 많이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 4분기 주가 좋았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등등등 있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거 갖고는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년 1, 3개 뭐 실적이 삼성전자가 많이 내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됐던 건 사실 산업재 중에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가 해외 수주했던 것들 이제 저가 수주라고 해가지고 다 털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뭐 건설주가 지금 1, 2월 달 주가 국내 분양 열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 저가 수주가 다 털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조금 의심이 들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는 양상에서 과연 저희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척을 했을까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캐션 마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전자 빠지는 걸 자동차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분명히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썩 지금 실적은 나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현 팀장님 말씀에서 참 동의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분명히 그 이익이 보통 컨테이너리스트들이 많이 이익 추정치를 쓰는데 네. 이익 감소세가 멈췄다,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상반기에는. 근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면 연간으로는 사실 늘은 게 없었습니다. 그 네. 하반기에 갈수록 그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 과대평가됐던 게 이제 깎이면서 좀 오히려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뭐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뭐 올해도 특별히 뭐 이렇게 늘만한 요인이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 좋은 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유럽은 시장 자체가 안 좋고 미국은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고가 자동차로 옮겨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차, 이제 소형차에 좀 더 강점이 있고 고급 사양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미국 좀 좋은 차 보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수출국 뭐 다변화해서 이제 신흥국으로 많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 4분기까지는 또 신흥국 이슈가 글로벌 경제를 좀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게 다변화시켰던 게 지금 약간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 러시아나 아니면 브라질 이런 쪽으로도 차를 좀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도 일부 좀 타격이 있는 것 타격이 같고요. 좀 있고. 하이닉스는 어때요? 그 뭐 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 환율 때문에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나? 그냥 반도체 자체가 좋은 거지 환율 덕을 받느냐. 작년 1분기랑 비교해보면 환율은 뭐 크게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뭐 3, 4분기랑 보면은 좀 뭐 올라왔지만 작년 1분기랑 비교해본다면 환율 덕을 본 건 없는데요. 뭐 대충 숫자를 뽑아보니까 작년에 한 800억 정도 이익을 봤는데 올해는 한 1조 정도 보니까 8천억 정도 먹고 지금 1조 한 8천억에서 1조. 예, 1조 1,500억 정도니까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보면은 일단 장사는 잘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분위기는 좋다. 근데 점점 갈수록 하반기에 가면 이 분위기를 여세를 몰아갈 수 있느냐 이 물음표는 있지만 1분기만 놓고 보면 반도체는 좋았다. 이렇게 뭐 성적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이닉스가 잘한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가 좋은 거예요? 반도체가 좋은 겁니다. 예, 반도체가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럼 반도체가 좋았던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좋게 평가되는 부분은 핸드폰도 일정 부분 있고요. 예, 반도체 사업부가 적자를 보던 쪽이 이제 적자가 좀 줄어든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신압으로 조금씩 올라오고는 전망치 바뀐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참 반도체도 하세요? 아닙니다. 반도체는 안 하세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반도체 제가 보는 뭐 저는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1, 4분기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뭐 하이닉스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익이 8천에서 1조 정도 올라오면
괜찮은 양상인데 문제는 하이닉스 주가가 그럼 많이 올랐느냐라는 건데요. 네. 또 주가는 또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건 미래 꿈을 먹고 사는데 삼성전자 1사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나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 6라는 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반도체는 꾸준히 잘하더라. 이익은 나오는데 또 이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니까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라는 게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 투자자 이제 롱 매니저 입장에서는 포트 조정을 할 때 결국 삼성전자가 좋아 보면 하이닉스는 또 이익은 나오지만 또 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로는 또 연결은 별로 안 된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튼 우리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야 이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하질 않아. 절대 속이 안 시원해. 그래서 아주 우리 속 시원하게 한번 오늘 코스피 상단, 예? 상단 전망을 해보죠. 각자 그 판 있죠? 판의 빈자리에 올해 상단 한번 써보세요. 2015년 올해 상담하는 올해 상단. 자, 이게 둘은 똑같고 하나는 다르네. 일단 둘이 2150 들어보세요, 두 분. 네. 두 분이 지금 2150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매크로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전략팀장님께서 하시죠. 전략시장 좀 이따 얘기하고 저기 매크로에서 얘기해 줘 보세요. 예, 저는 올해 한 2,150 정도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시기는 4분기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모멘텀을 뚫고 가야 되네. 예, 그렇죠. 지금 바로 올라가기는 네. 어렵다라는 생각은 이 좀 벽이 들고요. 지금 있잖아요. 예, 벽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4분기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뭐 글로벌리 Q가 엄청나게 증가하냐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가 빠졌는 게 결국은 지금은 글로벌리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산육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결국 유가 빠지는 건 기업이든 가게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거죠. 결국 가게 입장에서는 구매력 개선 효과가 있을 거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 다만 그게 이제 시차가 걸린다라는 건데 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하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배당을 좀 해주기 시작을 했다. 물론 정부가 둘기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가 배당 수익률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이 1% 높아진다. 1%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금리는 일단은 작년보다는 지금 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보는 게 사실 이제 배당을 통해서도 금리만큼 먹을 수 있으면 주식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 4, 4분기 정도 가면 2,150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 2080 굉장히 비관적인 뷰를 네네네. 냈는데 아주 짧게 한번 왜 그런지. 뭐 유가 하락이랑 뭐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좀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시가총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장에. 뭐 예.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 IPO 되기도 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SDS랑 제일모직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들어올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돈은 한정도 있는데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올해도 뭐 NS 홈쇼핑 얼마 전에 상장이 됐는데 이런 기업들 상장되면서 돈이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력하게 좀 2150, 뭐 2200 이렇게 확 뚫고 가야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그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 선물 쪽에서도 뭐 수급이 괜찮았는데요. 시장이 못 뚫고 지금 계속 저항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좀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또 수급이 꼬이면서 또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80 정도가 좀 피크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 가서 세 분을 다시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닥 빨리 간단하게 한번 보죠. 코스닥이 700 넘어요, 안 넘어요? 못 넣습니다. 여기는? 저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는 못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여기가 낙관적이고 여기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 거기가 넘는 이유를 대보세요. 못 넘는 이유를. 못 넘는 이유 참아 대보세요. 비쌉니다. 비싸요? 네. 어.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비싸고요. 네.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이야기들이 잘 버무려져서 스토리가 예쁜 스토리들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서 네. 정말 이 주식이 이 값어치를 한 주식이냐라고 정신을 차린 시점은 700 이전일 것이다. 그래서 700을 넘기는 어렵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너무 멀리 왔네 이렇게 느낀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넘는 이유는? 일단 뭐 제가
기술적 분석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코스닥이 일단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뚫고 지금 확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전고점이라고 하면 예전에 뭐 2008년 뭐 그 이전에는 650 위에 있긴 했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뭐 작년, 재작년 한 최근 3년 전고점이 한 6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뚫고 지금 강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몰리고 있다. 계속 그리고 떠간다? 네, 성장 스토리가 아직은 유효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투자 전략 우리 간단하게 좀 보면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 물어볼게요. 여기 기술적으로 뭐 하고 파생하고 이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에 네. 지금 최근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중위험 중수익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뭐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금리는 워낙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할 곳을 찾다 보니까 이런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굉장히 몰렸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ELS고요. 네. 그리고 뭐 박스권 전략들, 뭐 예를 들면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뭐 2천 되면은 판다든지, 뭐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스펙은 뭐예요, 그럼? 스펙은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페이퍼 컴퍼니인데 네. 합병만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조그만 기업, 뭐 1,000억짜리 기업 있다. 그럼 100억짜리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합병 빨리 시키려고. 왜냐면 이제 코넥스나 뭐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스펙으로 하면 금방 됩니다. 예전에 2010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모가가 2,000원 정도 하는데 뭐 2,000원 미달되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그 예전에 이제 한 방이 터진 게 그 애니팡 썬데이 토지가 한 방이 터졌습니다. 네. 그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 또 한 방이 터진 게 콜마 B&H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뭐 16,000원 뭐 이렇게 가는데 2,000원이 공모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8배 이렇게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막 그건 갖기 그러면 시작하는 중위험 거죠. 중수익이 아니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종자가 다른 중위험 종자네. 고수익입니다. 중위험 고수익. 예. 그러니까 ELS나 이런 거는 중위험 중수익이고 예, 완전히 중위험 그, 고수익. 예, 다른 성격이죠. 성격이 완전히 다른 네네. 거네. 난 비슷한 건 줄 알았더니 또 다르네. 네. 자, 어쨌든 근데 자, 금리가 이제 1%대예요. 그죠? 네. 1.75 한 번 더 낮춘다는 얘기도 있어요. 1.5를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나 투자 전략을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기대 수익률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형 중수익 상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ELS나 아니면 뭐 ARS라고 하는 상품들 네. 그다음에 뭐 또 주식을 할 때는 배당을 이제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주가 안 올라가도 비트할 쓰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배당주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 거고요. 이미 시장이 그런 쪽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배당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을 거다. 네. 거기는 저는 배당은 조금 좀 비관적입니다. 배당을 주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네. 배당은 2016년, 17년까지만 주면은 일단 혼은 안 나게 되니까 이래 특별 배당으로 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계속해서 배당 성향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모르니까 배당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 결국은 다시 ELS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다만 이제 종목형이 아니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헤지펀드가 이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이 시장에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만 운영을 하면 중위험 중수익이 헤지펀드인데요. 투자를 무모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헤지펀드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위험 중수익의 가장 적합한 상품은 이제 ELS다. 이게 아마 올해도 가장 풍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일정 수준 많은 눈높이를 가져가시지 않는다면 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면. 저는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결혼한 지 약 3년이 약간 안 됐는데 했어요? 예 네, 참 우리 딸내미랑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 그랬더니. 아쉽네요. 네. 아 농담이고 그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네. 저 같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집을 일단 사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돈이 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뭐 ELS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요즘엔 이제 해외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까지. 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역시 이 새로 나온 우리 하재석 연구원 최창규를 능가하는 최창규가 당분간 대학원에 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신다는 그래서 그 자리를 꿰찰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의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